일단 첫 번째 포인트론 이 디스토피아에는요 악당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일단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강요하지도 않아요. 자발적으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공포가 느껴지는데 그 공포가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 그런 공포가 아니라 나라도 저기서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공포라는 거죠. 모두가 행복한 세계에서 행복을 거부한 단 한 사람만 죽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소마, 여기서 나오는 소마가 마약처럼 생각을 하지만 마약이라기보단 제가 보기엔 뉴 읽은 척 책방. 오늘의 책은요 저한테도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 선정을 했거든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게 왜 저한테 의미 깊은 책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되게 좋은 고전들이라든가 좋은 책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동안 한 8년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이 책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띄운 책이다라고 말해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한 1% 정도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N에서 방영됐던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이때 전현무 씨가 주로 이제 MC를 봤었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때 책이 소개되면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요. 책 소개되면 바로 그냥 서점에서 막 사고 그래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죠. 책을 소개하면 바로 그 몇 주간은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 프로그램의 책 선정 위원이었어요. 멋진 신세계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이건 꼭 해야 돼. 근데 작가도 안 읽어본 거예요.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은 진짜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하면 할 얘기도 많고 지금 우리한테 주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막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력하게 밀었는데 결국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멋진 신세계가 방영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TVN에서 선정한 책이다. 이런 식으로 띠지가 붙어서 나오는데 그 후부터는 이 책이 굉장히 잘 팔리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진 않았거든요. 서양 고전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멋진 신세계가 꽤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죠. 1% 정도는 제가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책이기도 하고요. 일단 작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올더스 헉슬리 이분은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그 영국 과학 명문가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생물학자인데 다윈을 엄청 옹호한 거예요. 진화론을 엄청 옹호한 그런 분이셨고요. 토마스 헉슬리셨죠. 그다음에 형도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또 생물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과학자 집안이고요. 올더스 헉슬리도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눈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눈 때문에 각막염으로 시력을 거의 잃으면서 점자로 책을 읽어야 되는 지경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의학은 포기하고 문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포기해서 문학을 했는데 어쨌든 잘 됐으니까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이튼 칼리지에서 잠깐 가르쳤는데 그때 또 프랑스어 교사를 했다라고 하죠.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에릭 블레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똘똘하다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책을 씁니다. 그 책이 1984라는 책이거든요. 에릭 블레어의 필명이 조지 오웰이에요. 조지 오웰의 스승이기도 한 거죠. 그게 교편도 잡고 있다가 1932년에 38세에 발표한 소설이 바로 이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빵 떠서 세계적인 작가가 돼요. 그러면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고요.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엔 시나리오 각색도 하고 책도 계속 쓰면서 그렇게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1963년 11월 23일에 돌아가시는데요. 아니 이만큼 세계적인 작가인데 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JFK,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사건이 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완전히 묻혔죠. 그날 근데 같이 돌아가신 분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있죠. 그거 쓰신 분도 그날 돌아가셔서 존 F 케네디가 2명의 죽음을 또 이 암살 사건이라는 큰 그 사건으로 덮였던 그래서 이 2명 작가의 죽음이 살짝 묻혔던 그런 좀 이게 불행한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우연도 있었던 사람이죠.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미래입니다. 한 2500년, 600년 정도 되는 미래에서 인류는 헨리 포드를 신으로 섬겨요. 왜냐하면 이때가 다 인간도 공장처럼 생산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의 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게 헨리 포드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때 인류의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다 라는 개념으로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 속에서 배양되어 가지고 공장처럼 나오고요. 나올 때부터 알파부터 입실론 계급까지 5계급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5계급으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는 좀 거기에 맞춰서 지능도 좀 높고 그렇게 설계가 되고요.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딱 몸 쓰는 거에 맞게 설계가 되어서 처음부터 인간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적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때 수면 학습을
수업을 통해서 세뇌를 계속해요.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뜨거운 게 좋아, 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합니다. 몸도 거기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하면서 나한테 만족하는 생활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가도 자기 감정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마라는 약을 먹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약간 마약 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독은 없어요. 대신 부작용 없는 행복한 알약이죠. 먹으면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알약입니다. 소마를 먹어요. 아이들이 공장처럼 나오니까 출산 필요 없죠, 육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만 사랑해 이런 것도 없어요. 결혼 제도 자체가 그다지. 그래서 이 세계는 좀 자유로운 세계이기도 하고 행복한 세계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세계인 거예요. 이런 세계의 설정, 이게 멋진 신세계 설정인데요. 여기서 알파 계급이긴 한데, 근데 조금 왜소한 외모를 타고나가지고 알파 계급에서 소외되는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버나드가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이제 좀 바뀌어요. 이 버나드가 야만인 보호구역에 갔다가 거기서 존이라는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야만인 보호구역은 이렇게 공장처럼 설계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출산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해서 딱 몰아놔가지고 거기다만 가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우 너무 야만스러워 막 이런 거죠. 그때 당시는 미래에는 그런 거죠. 거기를 갔다가 존을 만나고요. 이 친구를 문명 세계로 끌어들여 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야만인 보호구역에 있던 셰익스피어 전집이 있었거든요. 셰익스피어 전집으로 세계를 안 친구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되게 셰익스피어의 그 대사라든가 이런 거 생각도 약간 그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존이라는 청년을 끌고 옵니다. 근데 버나드가 존을 런던, 그때 이제 미래의 런던으로 데려오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요. 존도 처음에는 오 멋진 신세계 이러면서 이 사람이 본 멋진 신세계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 얼마나 멋진 신세계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멋진 신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점점 뭔가가 고통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행복하기만 한 이 세계가 점점 환멸을 느끼게 돼요. 뭔가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돼서 그런지 환멸을 느끼게 되다가 어머니가 소마에 취한 채 죽게 되니까 이게 폭발해가지고 소마 배급 현장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총통 무스타파 몬드 앞에 끌려가서 같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셰익스피어도 몰랐고요. 이 세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스타파 몬드는 셰익스피어를 알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토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늙을 권리, 병들 권리, 고통받을 권리 이런 거를 원한다. 그랬더니 무스타파가 야 그건 불행할 권리인데 그런 불행을 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나는 바로 그 불행할 권리를 원한다 라는 소설 최고의 명대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명을 떠나서 외딴 등대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려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보니까 존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죠. 모두가 행복한 세계에서 행복을 거부한 단 한 사람만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자, 그러면 제목의 뜻이 뭐냐? 멋진 신세계. 이게 셰익스피어의 작품 템페스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국에선 템페스트로 나오기도 하고 태풍이란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템페스트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와 같이 무인도에 갇혔던 딸, 그래서 몇십 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오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온 세계는 얼마나 멋진 신세계일까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멋진 신세계예요. 브레이브 뉴월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그 모순이 뭐냐면 거기서 온 사람들은 미란다는요 처음 보니까 오 너무 멋진 사람들이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뭐냐면 협잡꾼, 사기꾼, 음모꾼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멋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멋진 사람들이다, 멋진 신세계다 라고 감탄하는 이걸 제목으로 따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이 사실은 어떤 복선, 좋은 말로는 복선, 나쁜 말로는 비판과 비웃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풍자죠, 풍자. 이런 걸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풍자는 어디까지 가냐면 등장인물 이름에도 굉장히 재밌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 버나드라는 사람이 초반기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버나드의 총 이름이 그러니까 풀 네임이요. 버나드 마르크스예요. 우리가 아는 칼 마르크스 거기서 나온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주인공이 레니나거든요. 레닌에서 나온 게 레니나입니다. 그리고 베니토 후버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베니토는 이탈리아 독재자 있죠. 무솔리니의 이름이 베니토예요. 베니토 무솔리니인데 거기서 나왔고 후버는 당시 미국 대통령 이름 그렇죠. 그 다음에 폴리 트로츠키는 뭐 트로츠키 많이 들어보셨겠고요. 그 다음에 총통이 무스타파 몬드잖아요. 무스타파가 피르케 케말 무스타파라고 해서 피르케의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름이고 몬드는 영국 재벌 이름이래요. 그래서 알프레드 몬드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름들이요 혁명가, 자본가, 독재자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뒤섞여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념이고 나발이고 다 갈아 만든 세계가 이 신세계다. 그런 개념인 거죠.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 디스토피아에는요 악당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보통은 디스토피아 하면 1984 같은 경우에 빅브라더
닥터처럼 뭔가 나쁜 음모를 꾸미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고요. 일단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강요하지도 않아요. 자발적으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공포가 느껴지는데 그 공포가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 그런 공포가 아니라 나라도 저기서 행복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전 포인트는요. 여기서 나오는 야만인 존이거든요. 야만인인데 우리가 보기엔 섹스피어를 알고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야만인 존이 말하자면 이 디스토피아 세계의 저항의 화신 같은 역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아닌 거예요. 야만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 존처럼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존도요. 섹스피어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그분의 이야기 중에 세상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빠져서 근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섹스피어 근본주의자예요. 이런 거 굉장히 외골수로만 치다르니까 되게 안 좋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일단 여성을요. 레니나라는 여주인공을 성녀 아니면 창녀 이렇게 양극단으로 봐요. 성녀 아니면 창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으로 간 시선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자기 욕망을 견디지 못해서 폭력도 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만인 존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막한 건데요. 이런 미래 사회가 있고 반대의 길이 있는데 둘 다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올더 석슬리도 내가 존에게 제정신인 그런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극단의 다른 선택지만 있는 게 이 책의 결함 중에 하나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였어요. 자, 여기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이트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적용해서 좀 보는데 미디어학자 닐 포스트먼이 죽도록 즐기기에서 이렇게 정리한 유명한 대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984와 멋진 신세계 둘 다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 중엔 최고봉 양대 투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정리한 겁니다. 보니까 조지 오웰 1984에서는 책을 금지 대상으로 놓지만 헉슬리는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은 정보의 차단을 이야기하지만 헉슬리는 정보의 과잉 그 안에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조지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올더스 헉슬리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쾌락적인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는 대비를 합니다. 사실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올더스 헉슬리의 제자가 조지 오웰이라고 했는데 조지 오웰의 책을 쓴 다음에 올더스 헉슬리가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읽어봤는데 참 잘 썼다, 괜찮게 썼다, 수고했다 라고 한 다음에 다만 미래의 독재자는 네가 생각한 대로 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독재자가 몽둥이와 감옥보다는 쾌락이 훨씬 효율적인 통치 수단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멋진 신세계가 그런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가 맞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승부는 좀 난 것 같죠. 오늘날 사실 소마나 이런 것들 숏폼이라든가 여러분 숏폼 2시간 3시간 보다가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스승이 제자보단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소마 여기서 나오는 소마가 마약처럼 생각을 하지만 마약이라기보단 제가 보기엔 알고리즘 피드예요. 이 소마는요. 그러니까 행복과 행복하게 설계된 시간사에 혹시 잠깐 나는 빈틈에 불행이 파고들 시간들까지 채워주는 게 소마라는 알약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지금 뭘로 채우냐면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잠깐 타도요. 스마트폰 열고서 뭔지 확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알고리즘 피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쾌락을 채우면서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직업이 있어요. 실업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에 맞게 내가 태어나니까. 그리고 그 직업에 맞게 몸이 설계됐기 때문에 자기 일에 너무 만족하고요. 세뇌도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러다 가끔 파고드는 불안한 시기에 소마가 있어가지고 늘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가정이나 결혼, 출산에 얽매이지 않아가지고 어떤 의무감, 책임감도 없고 자유롭고요.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사회입니다. 멋진 신세계 아닌가요? 여러분한테 이런 걸 제안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 들어갈래?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닐 건가요? 할 것 같은 거죠. 아니 괜찮은데? 나쁜 게 뭐야? 그렇죠. 말하자면 굳이 나쁜 거라고 한다면 나의 자유의지, 나의 선택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고통받을 권리다라고 얘기하지만 말하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지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진 대로 흘러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즘 들어 너무 나의 판단에 책임을 많이 져야 되니까 힘들다.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사회
아빠의 멋진 신세계를 꼭 읽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 AI가 막 뜨면서 이게 더 심해진 거거든요. 인공지능은요, 판단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하니까 판단의 공을 AI한테 넘겨주고요. 야, 이건 뭐야? 그대로 하고. 이거 뭐야? 그대로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감독 아베 같은 경우가 그 딸이 아버지를 폭력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신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챗GPT한테 지금 그 아버지가 딸 자매끼리 싸우는데 그걸 좀 이렇게 말렸나 봐요. 말렸는데 밀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밀침을 당한 걸 처음 겪어본 거죠. 그래서 챗GPT한테 아빠가 날 밀쳐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챗GPT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아동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 전화해 볼래? 하는 식으로 그럼 내가 연결해 줄까? 했더니 얘가 생각 없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저절로 신고가 돼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 체포가 되는 순간 이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면서 울었는데 어쩔 수 없죠. 체포됐다가 나왔는데 사실 밀친 거 가지고는 별거 아니니까 나왔는데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이 명문 구단의 감독이 그런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사퇴를 했죠. 이게 그 딸이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을 아예 맡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자기는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거죠. 후회한다라고 하지만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요. 우리의 편에서 AI가 생각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꾸 넘겨받고요. 우리는 생각을 얘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멋진 신세계가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AI 이 시대를 맞아서라도 멋진 신세계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멋진 신세계 같은 아주 즐거운 재밌고 유익하고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책을 들고 또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